네, 이주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아침에 이렇게 또 울산에서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또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 또 예. 주영님의 인사이트, 현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님께서 이제 보시면은 예. 거의 매일 이제 스트리밍 예. 방송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고민도 좀 들어주시고 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 같은 것도 제시해주고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주영님 방송을 보니까 아직은 뭐 적극적으로 매수할 땐 아니다 이제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일례로 이제 한 분께서 이게 저도 이제 채팅창 막 올라오고 보니까 아, 기아차를 뭐 열세주를 샀는데 예. 이게 좀 너무 많이 산 거 아니냐 약간 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즉슨 약간 앞으로도 주식시장의 좀 변동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은 저는 이제 매일 저희가 이제 스트리밍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려움은 많이 끝났다. 이제 큰 어려움이나 위기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저희는 좀 굉장히 실전적인 투자자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주식 투자를 경험해 보면은 사실은 폭등과 폭락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겨움. 그러니까 시장이 횡보를 하는 시장은 정말 많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사실은 뭐 주식이 급등을 하다든지 아니면 급락을 하면은 빨리빨리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지루한 장세면 오히려 투자가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려움이 끝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주식 시장 자체가 봤을 때 어떤 산업의 기초적인 측면보다는, 왜냐하면 산업의 기초적인 측면은 사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IT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성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의 자금을 너무 많이 이제 더 쏟아붓기에는 지금 물가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통화량을 관리하는 미국의 연준이 지금은 경기보다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가 만약에 넘어가면은 뭐랄까 약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으로 4번을 해서 맞아요. 기준금리를 지금 미국이 거의 4%까지 이제 끌어올린 상황인데요. 실제로 기준금리가 4%가 되니까 기준금리가 이제 4%라는 거는 뭐 예금금리는 보통 한 6%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 거의 10%.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12% 정도, 아니면 신용이 좀 약간 부실하신 분들은 은행에 빌린 1금융권이 아니라 뭐 3, 4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15% 이상 이제 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상황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기준금리를 4%까지 끌어올리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부동산이 이미 굉장히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다른 이제 부실 기업들도 하나둘씩 이제 점점 드러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금리를 올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맞아요. 네. 올해 5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0.25였던 금리를 순식간에 이제 거의 반년 만에 4%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엄청난 공포를 느꼈죠. 와, 금리를 저렇게 끌어올리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신규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경계하면서 좀 비중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6,000포인트에서 거의 10,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00이 넘는 상황에서 2,000 초반까지 거의 대부분 이제 하락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주식이 하락을 한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은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이제 축소되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최근 같은 경우에 유동성 가치가 굉장히 높은 코인 시장은 뭐 하나둘씩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맞아요. 되고 있고요. 뭐 거래소 3대 거래소 중에 하나가 이제 파산을 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코인이 힘들어지고, 부동산이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월세가 발생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용이라든지 어떤 생산성이 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주식 시장에도
과거에는 이제 현금 흐름,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과 어떤 이러한 현금 흐름이 많지 않아도 저금리 시대 때는 어떤 성장 가능성만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 때는 또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좀 이런 게 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현금 쓰레기. 그런 얘기를, 그 현금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엄청난 저금리, 거의 제로금리 때는. 왜냐면은 제로금리 때는 다들 이제 그 빚을 내기가 쉬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현금보다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금리가 4%까지 올라가면은 예금금리가 6%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현금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데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안 먹힌다는 거죠. 대중한테 먹히지 않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단순히 기대심으로 주식이 그동안 올라갔던 주식은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주라고 하죠. 성장주들은 이제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기준금리가 한 4%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물가가 한 7점 후반대, 7.7, 7.8 수준이고 연준의 목표는 이걸 2%까지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는 미국의 금리가 5% 이상 좀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금리가 만약에 기준금리 6%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예금금리가 8%가 되고 그럼 대출금리가 거의 뭐 10% 넘어가겠네요. 14%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13%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라고 해도 이걸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릴 정도로, 그럼 결국은 완전히 경기를 좀 망치겠다는 어떻게 보면 경리를 완전히 끌어내리겠다는데 그 정도까지는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연준이나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을 통화 정책을 봤을 때 한 5% 수준에서 약간 끌고 갈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5%에서 끌고 가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은 유동 자산이 높았던 코인 시장도 굉장히 위축되고 부동산도 위축되고 현금 흐름이 없는 기업들이 위축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자산이 이제 줄어들면서 물가가 이렇게 잡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럼 과연 지금 7.7 정도 되는 물가가 뭐 2에서 3%까지 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굳이 2에서 3%까지만 안 떨어지고 만약 5까지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고금리가 당분간은 좀 유지가 돼야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 시장도 생각을 해보면, 왜 제가 이제 주식을 아까 전에 이제 달란트님께서 기아차 13주를 사실 13주가 너무 디테일한 질문을 현금이 사실은 100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제 현금 거의 한 기아차가 이제 해보면 1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주식을 매수를 한 게 많이 매수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시장을 매일 지켜보기 때문에, 왜냐면 100만 원씩 한 달을 꾸준히 사면은 20일이니까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5달만 사도 1억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지금은 어떤 저점 타이밍이라기보다는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PF 대출이라든지, 뭐 실제로 지금 롯데건설이 뭐 4억을 담보를 잡아서 뭐 돈을 빌린다든지, 롯데는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 저희가 알 수 없는 위험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거 현금 흐름이라는 게 저희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천천히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투자자들이 지겨운 시장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도 이제 뭐 수익도 안 나고, 차라리 예금을 해놓으면은 뭐 적금이나 예금을 이제 좀 해놓으면 6, 7%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주식을 해야 되나? 그렇죠. 맞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주식이라는 건 우리의 생산성인데, 그 생산성에서 중요한 게, 생산성의 포인트가 뭐냐면 생산성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코인 시장도 힘들어지고 부동산 시장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없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물가는 잡히겠죠. 근데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일자리가 너무 물가가 내리는 것보다 일자리를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아지면 연준도 어쩔 수 없이 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잘 버티던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막강하고 고금리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은 그때 이제 다시 아주 크게 반등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려움을 잘 견뎌야지만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투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전으로 경험을 해봤지만 이게 뭔가 이론과 실전이 다른 게,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주식 시장에 관심이 없고 지겨울 때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뭔가 신경 쓰지 않는데 혼자 외롭게 이게 주식을 사모아가는 게 뭐랄까 보통 어떤 배짱이 아니고서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한꺼번에 사시면,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돈이 이 주식이 좋은 기업인 줄 알고 성장할 줄 아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다 생각해요. 다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어떤 분이 1억을 한꺼번에 탁 사놨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팔 확률이 한 90%. 근데 이런 거, 내가 만약 이 주식이 좋은지 아는데 일단 1,000만 원어치 사놓고 9천만 원을 현금으로 놔두면서 계속 조금씩 산다. 이런 뭔가 늘 기대심이 있잖아요. 떨어지면 더 사야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좋고 떨어지면 더 사야지. 그러니까 뭔가 시장을 그러니까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 멘탈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드는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즐기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다. 그 어떤 것보다는 시장을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금.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어떤 뭐 재래시장이나 큰 마트 시장하고 다르지 않은데, 아무리 신나는 시장에 가도 이 현금이 없으면 사실 신나는 게 아니라 너무 슬프거든요. 맞아요. 약간 그래서 이제 돈을 한꺼번에 지금 사놓으면은, 지금 주식을 한꺼번에 사놓으면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고금리를 버텨야 되는데 그럼 너무 지겨운 거죠. 그러면 좀 이제 좀 슬프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못 사게 하고 최대한 현금을 이제 남기는 쪽으로 하루에 한두 주씩, 두 주씩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이렇게 꾸준히 지켜보다 보면은 아마 그 투자하시는 분이 아실 거야. 이때는 좀 많이 사도 된다. 그런 느낌이 오시거든요. 그게 뭔가 확신이 굉장히 올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보다는 미국이 이제 고금리 상황을 계속 끌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고금리 상황이면은 지금 부실 기업을 하나 둘씩 지금 오늘도 지금 오는 길에 뉴스를 봤을 텐데 이제 게임 회사 중에서 위메이드였나요? 그죠? 굉장히 오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전날 그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코인 상장 폐지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모르는 악재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반 개인이 대출을 하려고 해도 고금리가 만약 기준금리가 4%면 10% 대출을 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발행을 해도 지금 그냥 예금을 해도 7%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먹다. 회사채를 만약에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10%를 만약에 이자를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아예 거의 뭐 이거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예금 금리가 낫고,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을 해도 뭐 10% 중반대로 발행을 해야 되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중이 자금 자체가 조달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과거에는 대출을 냈을 때 1억을 대출을 냈을 때 2% 3% 정도면은 충분히 내가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너도 나도 대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1억 정도를 대출을 하면은 거의 10%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이자를 내야 된다 생각하면 대출을 낼 때부터 벌써 압박스러운 거야. 내가 과연 1년에 20%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기대 심리가 거의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거네요. 이제 일단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긴축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그런 것들 선반영해서 많이 빠진 다음에 최근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 상단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긴 하나, 중요한 건 그 고금리를 상당 기간 또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계 기업, 약간 부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막 사는 것보다는 예. 조금씩 모아가면서 그렇게 예.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 많이 사면은 원래 주식 투자를 실전으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심리전인데요. 주식을 뭔가 많이 산다는 거는 기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방 오르기를 막 네, 기대하고 이게 확 사서 이게 올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샀을 때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이제 뭐랄까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지금 떨어지기도 힘들고 올라가기도 힘들다라 생각하는 게, 떨어지기에는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1,800조 정도 수준인데 작년에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한 200조 이상 났거든요. 전체 되게 많이 성장해서. 예. 그 정도로 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보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뭐 포스코, 뭐 이런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긴 어려운데 올라가기도 어려운 게, 올라가기도 고금리 상황이고 그렇죠.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떨어지기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PBR, 그러니까 순자산보다 떨어진 주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코스피에도.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예를 들면 자기 자본이 5천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은 2,500억. 뭐 이런 회사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발견되는,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한 장세기 때문에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데 또 올라가기에는 또 어렵고, 그래서 이제 옆으로 쭉 가고, 어느 정도 미국 이제 기조 자체가 이제 여러분 물가가 좀 잡힌 것 같고 이제 좀 경기를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약간 그런 액션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이제 늘 또 우리가 그 투자를 해보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제로는 아까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갈 것 같은 기조가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현금이 다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를 만약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끌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못 버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항상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좀 버티고 인내하고 약간 그런 게 참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보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현금흐름이 잘 창출되는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고 나중에 또 다시 경기가 턴하고 뭐 약간 유동성 장세가 왔을 때 예. 어떻게 본다면 승자 독식을 누릴 수 있는 예. 그런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약간 현금 흐름이 괜찮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기회라고, 지금 시장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튼튼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1년 정도의 이런 어려움, 고금리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버티는 기업과 버티지 않는 기업이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아니 왜 이렇게 버티는 기업과 버티지 않는 기업들이 차이가 나고 왜 이런 기업들은 왜 생겨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생겨나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문제가 아니라 적자가 나는 기업을 우리가 함부로 이제 다룰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적자 나는 기업들도 일자리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꼭 굉장히 이제 현금 흐름이 막강한 기업들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도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적자가 나도 이제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돈을 푸는 거죠. 돈을.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기축통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그 경기라는 거는 실업자의 어떤 수치인 거죠. 실업자가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느냐, 일할 수 없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게 뭐냐면은, 적자가 나서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아까 한계 기업들도 그동안은 이제 버티었던 거죠. 일자리를 만들어줬는데,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너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업들은 이제 하나둘씩 이제 왜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이 회사들은 하나둘씩 파산을 하고, 그럼 아까 우리 달란트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시장을 다시 1등 회사가 가져가는 약간 그러한 관점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업들은 이제 버티다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예, 결국 항상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 덮이다가 이제 살아남고 더 크게 올라가고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버티는 거를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왜냐면 이게 버틴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이제 상황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300조 한 초반인데 비해서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50조 정도가 났으니까 지금 한 40조 정도 수준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300대 초반인데 비해서 자기 자본이 삼성전자가 한 32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부채가 한 100조 정도? 그러니까 부채에 비해서 자기 돈이 월등하게 많잖아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고금리 때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왜냐면 빌린 돈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돈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를 조달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돈은 만약에 한 5천억 밖에 없는데 부채가 뭐 한 3조다. 근데 돈을 많이 못 버는 거, 막 심지어 적자다. 이러면 이제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왜냐면 부채가 너무 많은데 지금 들어오는 돈도 없고 나갈 돈, 그러니까 이자가 급증해버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이제 하나둘씩 정리가 되고 결국은 이제 끌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일반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접근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쉽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역시나 1등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약간 그런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사실 시가총액 탑 위치에 있는 게 반도체고, 그 중에서 또 1위 기업은 또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경쟁력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 거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조 가까이 버는데 내년에 1,000얼마 버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더 안 좋아지면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예. 확실히 그래서 좀 1등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한 주씩 매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 중심으로 사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반도체 말고 또 약간 또 그렇게 약간 좀 자기 자본이 탄탄하고 좀 캐시가가 있을 만한 그런 주식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잘 번다라고 이제 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와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도 거의 PBR이 1이야 거의 안 되잖아요.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사실은 뭐 포스코라든지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에도 엄청 돈을 잘 벌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게 좀 재밌는 게, 주식 시장을 저희가 이제 실전적인 느낌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과거에 2년 전만 해도 이제 분위기가 얼마나 이제 달라지냐면, 2년 전에 예를 들면은 KTNG를 투자한다. 이러면은 약간 거의 바보? 맞아요. 예. 비웃는 막 거의 그런 수준. 예, 진짜 비웃는 거예요. 멸시하는 약간. KTNG를 투자한다고? 너 바보 아니야? 왜냐면 그때는 이제 플랫폼, 뭐 네이버, 카카오가 완전히 막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하고, 뭐 인공지능, 메타 관련주,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막 폭등할 때이기 때문에 KTNG를 투자한다 이러면은, 아니 뭐 무슨 이상한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한 2년 전이나 3년 전에 KTNG를, 항상 이제 KTNG가 8만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8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 배당이 한 6% 정도 됐었어요. 와, 그때도 높았구나. 예, 근데 지금 KTNG가 지금 아마 종가가 지금 오늘 아마 9만 5천 원, 6천 원 정도를 됐으니까, KTNG를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최소한 수익률이 배당이랑 합쳐서는 아마 충분히 거의 한 30% 정도의 수익이 났겠지만, 성장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죠,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많이 손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주식 투자라는 게 항상 유행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사이클.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 때는 똑같은 물건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저금리 때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하면 너무 뻔하다. 돈을 잘 버는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재미가 없다. 뭔가 우리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걸 원한다. 라고 왜냐면 저금리 시대니까 서로 왜냐면 이제 또 어떻게 표현하면 머니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저금리 때는 누가 빨리 이제 빚을 내서 빠르게 수익을 내느냐. 그러한 관점 때문에 코인 시장이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 흐름이 나지 않아도 비전만 제시하면은 폭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딱 높아진 상황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이제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라. 2, 3년 뒤를 얘기하지 마라. 지금 나는 당장 한 달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갑자기 KTNG나 통신주, 그다음에 철강주, 그리고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차나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포스코도 엄청 찬밥 신세였죠. 사실 찬밥이었었는데, 근데 실제로 포스코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거의 손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고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한참 올랐을 때도 35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저점으로 빠졌다가 거의 30만 원 정도를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또 원래 배당도 또 많이 주잖아요. 맞아요. 포스코가. 배당 예. 배당까지 합치고 이런저런 봤을 때는 다른 주식에 투자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상황이 좋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다른 게 현금 흐름이 높은 기업이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알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그런 매크로 상황과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좀 지금 뭐 장부 가치들이 싸고 예. 그럼 캐시카우가 충분히 있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기업들을 좀 길게 보고 한 주씩 예. 사모은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하락장을 잘 버티고 예. 살아남고 나서 예. 또 이렇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너무나 뭐 주가가 비싸거나 성장주가 막 날아가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TNG 막 무시할 때 사실 그때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죠, 성장주를. 그리고 나서 포트폴리오 좀 안정적으로 꾸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투자자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활용 등으로 약간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지금 약간 크게 몰린 투자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 네. 레버리지를 활용을 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건 투자는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는 선택인 건데 이제 본인이 어떤 레버리지를 내가 만약 1억을 투자를 하는데 2억을 얹었다. 그럼 3억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뭔가 인생의 승부를 건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목숨이 세 개. 예. 승부를 건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분명히 마이너스 10% 정도 되면은 그죠? 이거는 빠르게 이제 움직여야 되고, 제가 어떤 말씀드리냐면 레버리지를 썼어도 사실은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 버티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기업 종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종목마다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지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데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높은 기업은 버티다가 파산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식 종목을 보면서 이게 적자가 나고 빚이 많은 기업이 뭐지라고 하면 그거는 재무제표에서 굉장히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굉장히 1등 주식이고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지 주식이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이거를 팔기에는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약간 최저점에서 더 팔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그런 주식 중에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팔 수 없는 기업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게임주 중에서는 실적이 좋은 회사들, 크래프톤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대장주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보면은 자본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돈이 굉장히 많아요.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자본이 5조인데 부채가 1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아모레퍼시픽도 자기 자본이 굉장히 많은, 왜냐면 우리나라 화장품 1등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중견 화장품 업체는 다 파산할 거거든요. 파산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더 버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결국 화장품은 써야 되니까. 맞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그 시장을 다 이제 독식을 해버릴 가능성이 크고,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한계 기업이 존재를 하냐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이제 막 이제 육성을 하다가 지금 상황은 이제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자본주의에 이제 버티는 사람은 이제 살아남고 아니면 이제 파산할 수밖에 없는데, 크래프톤 같이 자기 자본이 막 5조인데 부채가 1조밖에 없고, 크래프톤은 적자가 나는 게 아닌데 흑자가 지금 그래도 꾸준히 1년에 뭐 한 8천억 정도는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자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해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나고 나면 더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종목마다 굉장히 좀 차별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좋은 주식이라고 선택을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지 지금은 주식이 기업 가치가 어떻게 떨어졌다기보다는 금리를 끌어올린 거죠. 금리를 끌어올리니까 유동성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돈을 잘 벌고 있던 그 업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업종이 뭐냐면 게임이나 바이오나 그 다음에 뭐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성장주로 묶여있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그냥 쪼그라들게 그 고점 대비 뭐 한 60, 70%까지 지금 대부분 많이 빠져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전에도 우리가 늘 듣던 얘기죠.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성장주고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 우리가 늘 그 얘기를 듣잖아요. 사실 성장주는 고수익도 낼 수도 있지만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이런 아마 기회에 또 저희는 어차피 투자는 평생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서 성장주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변동성이 크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많이 투자했을 때 수익도 수익이지만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탄탄하고 그 업종에서 1등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가 올린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빠져가지고 이제 빠진 측면이 있어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기회는 충분히 좀 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히려 지금 사실은 고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게임주가 엄청나게 지금 하락 떨어져 있거든요. 거의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서 게임 그 회사가 한두 개가 파산을 하면은 게임 업종 자체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기업들도 막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고금리 시장에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사실은 뭐 5배, 10배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죠.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 살아남는 기업들은. 뭐 항상 그런 패턴이에요. 항상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그 다음에 게임,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도 지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뭐 이거는 뭐 그죠? 완전히 뭐 떨어져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결국은 살아남는 기업들은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가 굉장히 이제 성큼성큼 다가오기 때문에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웃나라 중국, 뭐 일본, 뭐 이렇게 또 동남아부터 해서 엄청나게 지금 다 전체적으로 고령화 지금 돼가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는 떨어질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금리가 지나고 조금만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은 결국 이러한 것들은 또 폭등을 할 텐데 이제 항상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미리미리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사놔야 되는데 이제 올라갈 때 사면은 아무래도 또 항상 이제 그 반복이 될 패턴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이제 힘들고 이럴 때 좀 이제 계속 달란트 채널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님께서는 예전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경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캐시카우가 탄탄하고 확실히 업종 1등 기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도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4-5배 다시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 바탕으로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때는 사실은 주식 생각해보면 10배 이상 올라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살아남은 주식은 결국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죠. 그런 주식들이 결국 예를 들면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그때 글로벌 이제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 중국 때문에 중국이 이제 양적 성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 건설부터 시작해서 조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연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연이라는 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철의 겉에다가 아연을 이게 잘 칠하면은 철이 녹이 덜 쓸게. 아연 도금강 반. 그 도금을 굉장히 잘하면은 그 배가 훨씬 이제 수명을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철이 녹슬지 않게 이제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아연이 많이 필요한 것 같으나 또 생각해보면은 겉에 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아연 업체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살아남는 글로벌 아연 업체가 캐나다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에 하나, 그러니까 몇 개 안 살아남고 아연 업체가 전부 다 도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서브프라임 때 보면 3만 원대부터 해서 고려아연이 지금
60만 원? 예, 거의 6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거의 60만 원 되기 전에도 이미 그 3만 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한 4, 5년 만에 한 40만 원까지. 맞아요. 네. 제가 그때 고려아연을 좀 많이 들고 있어서 좀 운이 좋았었죠. 예. 그때 제가 많이 들고 이제 서브프라임 때 제가 울면서 주식을 안 팔았던 주식들이 뭐냐면 아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다 60%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대부분 다 대형주고 우량주. 예, 그때 울면서 안 팔았던 게 뭐냐면 신한지주, 아, 그다음에 LG화학, 그다음에 그 롯데케미칼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려아연, 약간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왜냐면 제가 인사이트가 막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회사는 왜냐면 저도 그때 중국이 워낙에 양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현대모비스는 부품업체니까 현대차가 힘들어도 부품 AS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맞아요.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연도 뭐 철이라 생각하고 이제 석유화학 제품은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이었었는데 석유화학은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이게 뭐 망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신한지주는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에서는 제일 높은 은행이었었거든요. 그런 주식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마이너스 60%가 났었습니다. 예, 롯데나 이런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70%까지 났었죠. 근데 이제 그냥 이 회사가 파산을 하면은 어차피 뭐 우리 경제도 뭐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울면서 끝까지 버텼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제가 이제 몇 번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어떤 파산하지 않을 기업들을 이제 좀 보는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주식을 선택할 때 제가 이제 매일 같이 이제 어떤 스트리밍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그 실전적인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투자 리포트를 잘 안 봅니다. 아, 증권사에서 봐야 되나요? 예, 리포트를 아예 안 봐요. 그래요? 이 리포트를 보면 왜냐면 좋은 얘기 거기에서 이제 그 회사를 연구하신 분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갔을 때 막 이것도 주고요, 이것도 좋고 이렇게 하면 자꾸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리포트를 안 보는 이유가 어떤 주식이 더 좋고 앞으로 성장할까 이런 관점보다는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최악일 때 약간 그런 관점으로 자꾸 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남기만 하면은 결국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를 약간 경험적으로 많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그 스트리밍을 해도 보면은 시가총액 1위에서 200개 딱 그 주식밖에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항상 바뀌잖아요. 뭐 특정 주식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전체적인 장을 보면서 보통 시가총액 100개 정도만 이렇게 약간 살펴보는데 왜냐면 그 주식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상위라는 거는 사실은 상위의 이제 뭐 5%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거의 좀 튼튼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주식 위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주식이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는 최근에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도 좀 이런 강세가 이어질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심이라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차가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관점인데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20조 정도가 맞아요. 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나는 영업이익은 한 1조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영업이익이 작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아마 삼성 SDI도 한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나는데 시가총액은 이제 꽤 높은 한 50조가 넘어가는 이제 상황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좋죠. 아, 그렇죠. 너무 좋죠. 완전 근데 장밋빛이죠. 예,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1년 전만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 카카오 전망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런 거죠. 네이버가 사실은 고점 40만 원 정도일 때 시가총액이 80조였거든요. 근데 1년에 버는 돈은 1조였어요.
항상 원래 1조 1000억, 1조 2000억, 1조 3000억 이렇게 벌었었는데 이제 기대심이 크니까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또 순식간에 이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좋죠. 물론 너무 좋으면 너무 좋은데 투자를 할 때 이 지금 주식은 전망이 굉장히 좋으나 돈 버는 거 비해서 주식이 100배 정도로 형성돼 있다라는 거는 알고 투자를 하면은 내가 이제 스스로 위험을 이거는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기존의 플랫폼이나 게임 회사처럼 절반 가까이도 하락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심플한 게 2차 전지는 굉장히 심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버는 돈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배당을 줄 수가 없어요. 줘봤자 완전 쥐꼬리만큼. 예, 그만큼 되니까. 그럼 배당을 안 주는 주식은 떨어질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을 버는 주식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포스코나 뭐 KTNG나 그다음에 통신주 배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이게 제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질수록 배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은 기대심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방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50%, 60%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럼 2차 전지 주식은 어때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포트에서도 막 많이 담거나 그러긴 좀 위험하겠네요. 포트에서 이제 만약에 포트폴리오로 담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만약에 이제 많이 담았을 때 한 제가 봤을 때 한 15% 정도 최대 15% 정도면 딱 좋지 않을까. 이제 좀 이제 15%가 넘어가면 좀 줄여주시고 적절한 거면 한 10%. 왜냐면 이제 고성장 주식으로 10% 정도 넣어주시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말고 또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 뭐 네이버, 카카오인데 정반대긴 하죠. 물론 거의 한두 달 전에 거의 한 마이너스 70% 고점 대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약간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뭐 성장성도 높고 캐시카우도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라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 네이버, 카카오. 네네. 네이버, 카카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좋은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가신 분들은 속이 상할 수 있는데 새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또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액이 아마 20조, 25조에서 20조까지 떨어졌었는데 네이버도 아마 자기 자본만 지금 20조가 넘는 거의 PBR 1배더라고요. PBR이 근데 부채가 아마 제가 알기로 10조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도 사실은 자기 돈이 그러니까 부채보다 자기 돈이 많은 상황에서 1조씩 그래도 꾸준히 현금 흐름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고금리를 버틸 수가 있고 결국은 고금리에서 버티다가 이제 또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와 약간 이제 상황이 다른 게 이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이제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카카오가 지주회사로서 약간 기업 가치가 좀 이제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카카오도 어떤 성장성으로 봤을 때 전혀 나쁘지 않은 주식이죠. 근데 이게 이제 성장주라는 게 떨어질 때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도 좋은 주식이지만 2차 전지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그냥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성장성이 앞으로 이제 차가 다 바뀔 건데 얼마나 이제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독일 3사에 비해서 이제 왜냐하면 역사가 짧잖아요. 짧죠. 그러니까 내연 기관으로서는 이제 그러니까 몇 수 아래? 그쵸.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는 가성비 차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 왜냐면은 독일 3사 같은 경우에는 성능 자체가 이제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남자의 사나이 어떤 가슴을 하는 이제 제로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0에서 100km까지 도대체 몇 초에 갈 수 있느냐? 중요하죠.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독일 3사 굉장했었죠. 사실 네네. 막 3초 때, 막 4초 때 막 밟으면 100m까지 팡 치고 가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너무 좋다라고 표현한 게 이제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배터리 성능이 이제 굉장히 좌우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지금 우리나라 LG에너솔루션과 삼성 SDI와 포스코케미칼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밀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내연기관보다 전기차 제로백이 훨씬 빠르거든요. 아 맞아요. 모터의 그 예. 구동력이 엄청나죠. 왜냐면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엔진이 돌아야 되는데 맞아요. 엔진이 도는 그 시간이 이제 시간이 좀 플러그가 팍 튀면서 불꽃이 점화가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차는 밟자마자 훅 나가네.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어떤 이제 국제 시장에서 완성업체에서 전혀 이제 성능이나 이런 게 뭔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독일 3사와도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앨런 머스크 회장님께서 현대차가 꽤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위 점유율인데 맞아요. 지금 실제로도 유럽에서도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차이가 없으니까. 또 그런 게 너무 좋죠. 2차 전지도 너무 좋고 네네. 아까 전에 이제 플랫폼도 너무 좋은데 문제는 둘 다 배당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일단 플랫폼은 일단 조정을 받았는데 2차 전지는 뜨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또 이제 이거는 또 시장 그때그때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하락할 때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주식 시장은 어려운가, 왜 힘든가를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을 하면 너무 신나는 곳이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물건도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물건도 그렇죠. 너무 많아 보이고, 네. 이 많은 것 중에서 내일 오를 게 몇 개가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은, 네. 왜냐면 간혹 보면은 상한가 가는 것도 그쵸. 늘 보이고, 하루에 10%, 전체 시장이 만약에 종목이 2,000개면은 항상 10% 이상 올라가는 게 상승률 상위 주식을 보면은 한 50개 정도 되는 맞아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곳이거든요. 주식 시장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신나는 곳인데 신나는 곳인데 너무 기대가 크면은 이제 기대가 크면 항상 이제 위험을 높여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힘든 거지. 예를 들면 2차 전지도 너무 좋은 주식이고 좋지만 내가 위험이 충분히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은 위험하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2차 전지는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얘 스스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실 때 2차 전지와 플랫폼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나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승과 하락에 대한 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런 관점 항상 좀 인식하시면서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약간 그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는 뭐 전기차, 우리나라의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두둑히 주고 예, 그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자본 가치 대비 또 저평가돼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좀 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예, 그럼. 그리고 뭐 41년 만에 뭐 최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신흥국이 이 세계 모델로 들어오면서 약간 세계화, 그게 약간 트렌드였는데 이것 역시 한 40년 만에 탈세계화로 바뀌는 그런 트렌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투자자가 좀 길게 보고 주목할 만한 뭐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뭐가 있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은 이런 것 같아요. 관점은 고금리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관점보다는 고금리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시장에 살아남기만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살아남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한계 기업들이 파산한 것들을 결국 살아남는 기업들이 이제 다시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탈세계화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탈세계화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또 세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키워드는 그때그때 좀 많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달란트님께서는 어떻게 뭐 그냥 단순한 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 재편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장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일단 중국이 세계 공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G2 분쟁으로 인해서 약간 서로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밑단에 있는 동남아 그쪽이 이제 뭐 밸류 체인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부분.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폭스콘 공장 닫고 뭐 사람들 다 집에 가고 그래서 상당히 좀 홍역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동남아 시장 뭐 이런 게 좀 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중국이 지금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시장을 늘 지켜보면은 금융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준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화폐 단위 원래 1 더하기 1은 2가 성립이 돼야지만이 모든 이 우리가 엑셀로 계산을 하면서 쉽게 다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거에 예를 들면은 미국이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였을 때는 미국이 어떤 경기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미국이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인 상황일 때는 중국이 기준금리가 4%였어요. 그리고 그럼 그렇게 되면은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는 달러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는 기대심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중국은 어려울수록 조금씩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과거에는 중국과 미국이 막 서로 엄청 뭐 계속 어떤 무역 전쟁을 하고 달러가 제로 금리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책들이 뭐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 달러는 뭐 이렇게 그런 그런 책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대체 화폐 수단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까지 이미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기준금리가 3.65 수준이에요. 지금. 이미 역전이 됐군요. 예, 이미 역전이 됐습니다. 이미 역전이 됐고 중국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화폐를 봤을 때 우리가 화폐를 신뢰하는 목적이 뭐냐면 화폐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개가 있는데 힘과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이유가 힘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신뢰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원래 중국과 미국 중에서 이제 중국이 요즘에 이제 좀 독재 체제가 조금 더 강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힘과 신뢰 중에서 약간 힘으로 조금 더 그 화폐 파워가 조금 더 이동을 하면은 뭐랄까 그 상징성이 약간 저는 좀 힘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려서 고금리를 유지를 해서 힘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세계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달러의 어떤 기준 통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또 재편이 될 수 있거든요. 강달러로. 그러면서 뭐냐면 만약에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준금리가 5%에서 4% 정도, 4에서 5%, 미국의 달러가 4에서 5% 정도가 됐을 때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은 앞으로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최소한 10년 정도는 굉장히 호황이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려울 것 같으면은 0.25 떨어뜨려주고 또 0.25 떨어뜨려주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달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베이스가 워낙 낮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워낙 저금리 상황이었어요. 예, 저금 마이너스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는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달러를 쓰면 빌리면 돈을 드릴게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미국이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또 지금 4%이기 때문에 또 그런데 6개월 전만에 또 기준금리 0.25였어요. 6개월이 6년 같네요, 진짜. 예, 실제로 6개월 전만 해도 미국 기준금리 0.25, 그러니까 0.25인 달러는 기대심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달러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준금리를 5%까지 끌어올려서 물가만 잡을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의 어떤 미국의 빅테크라든지 그로 인해서 발달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게임, 플랫폼은 또 게임, 그리고 엔터. 왜냐면 다 휴대폰으로 이제 다 하니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언제든지 뭐 번역, 이제 영어로 해서 앱에서만 1등을 해버리면 바로 글로벌화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면 미국과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어려우면은 항상 0.25 내려줄게요. 유동성 공급해줄게요. 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경기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어려움 잘 견디고 나면은 또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사실 근데 항상 위기 다음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남는다라고 한다면 역사는 예. 반복이 되거든요. 예. 확실히 그런 엄청난 하락장이라든지 힘든 장이 온다면은 그 다음에는 또 좋은 장이 왔기 때문에 예. 정말 이번에 잘 살아남으시면은 예. 그리고 현금을 잘 아껴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꾸준히 공부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면은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회가 오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저는 달란트님과 저희는 이제 기억을 하죠. 삐삐. 삐삐 그렇죠. 추억의 기억하죠. 삐삐. 이거 갑자기 부끄러워지죠. 예, 왜냐면 휴대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때였죠. 고등학생 때 아마 네, 삐삐가 중고등학생 예, 중고등학교 때 네. 나왔는데 제가 어떤 말씀드리냐면 과거 20년부터 해서 지금보다 저는 지금부터 앞으로 20년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뒤는 뭐가 나올지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럼 결국은 더 많이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기보다는 이 위기만 잘 지나고 나면 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간 이건 가정이긴 합니다. 1억 있다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꾸리는 게 좋을까요? 지금 포트폴리오가 그럼 지금 주식이 1억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이? 현금 1억이 있으면 지금 너무 행복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너무 행복한 순간. 어떤 주식을 그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을 하는데 저는 이제 현금이 지금 만약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지금 이 상황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 지금 너무 마음이 뿌듯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으면 현금이 만약 1억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지금 방금 쭉 이제 말씀하신 대로 1등 기업이 뭐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뭐냐. 근데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 주식은 뭐고 배당을 주기 때문에 적절히 떨어진 주식이 뭔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단 1억 중에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한 3천만 원 정도만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7천만 원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조금씩 앞으로 한 5개월? 5개월, 6개월 정도는 내가 좀 잘 다 쓰지 않고 잘 버텨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시장을 좀 즐겁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 현금이 있다면은 주식의 한 30%를 어떤 특정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안정성과 성장성을 뭐 5대5 정도? 5대5 정도로 1,500만 원 정도는 안정형 주식. 안정형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또 이게 심플한 게 기준이 뭐냐면 배당을 주는 주식. 배당을 3% 이상 주는 주식은 안정 주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떨어질 때 굉장히 하방이 막히거든요. 안정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 아까 말씀 포스코나 뭐 KTNG나 뭐 그다음에 뭐 통신주 같은 적절한 안전한 1,500만 원 정도는 내가 이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고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는 아까 말씀 게임주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2차 전지도 상관없습니다. 2차 전지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일단 3천만 원을 포트폴리오 짜는 다음에 7천만 원은 이제 현금으로 두면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면서 그러면 시장이 너무 재밌거든요. 항상 기대심이 떨어지지 않죠. 오르는 대로 좋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그 긴축에서 완화로 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예. 서두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예. 뭐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라고 한다면 한계 기업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좀 무서울 수 있지만은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고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예.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저희가 이 변동성을 잘 극복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우리가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나는 시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게 돈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꾸준히 달란트 투자 채널을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공부한다면 이 변동성, 어려웠던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변동성으로 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투자자가 힘드시지만 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투자자가 또 꾸준히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 뭐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앞으로 1년, 2년 계속해서 내다본다라고 한다면 그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뭐 이렇게 현금 비중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고 주식을 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배우는 상황인데 지금이 딱 정말 그 배워가지고 좋은 기회를 만들기에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주영님께서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니까 가서 현재 시장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일반적인 그런 증권가에서 보는 뷰와 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내가 꾸준히 장기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꼭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영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